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척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분양 대행을 독점한 업체 대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농담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득표율 58%를 넘겨 다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 54.9%를 기록한 이 지사는 대세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전세와 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48.2%로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월급 대비 월세가 너무 크니까 부담이죠. 따로 쌓이는 돈이 없네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4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중 3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이어서 군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뉴스A 조수빈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그 중심에 선 핵심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지금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지 판단 중인데요. 오늘 밤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구속으로 이어질지 먼저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자, 공태영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시작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화천대유 측에 진지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농담처럼 이야기한 게 녹취가 돼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잘못 전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 드린 겁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 축적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주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걸로 봤습니다. 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최소 수억 원대 이상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 중 첫 번째 구속 피의자가 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미국에 머무는 걸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천대유가 분양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독점했다는 내용, 어제 집중 보도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화천대유는 분양 대행 사업을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이모 씨에게 맡겼는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이 인물에게 100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액이 어디로 왜 송금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한 인물은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 대장동 15개 부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곳에 분양을 대행한 업체 대표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 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이 씨 역시 김 씨에게 받은 돈은 토목업체에 전액 송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토목업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토목사업권 준다고 해서 이 씨의 분양대행사에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 항의했고 20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 씨가 보냈다는 100억 원과
토목업체 대표가 돌려받았다는 20억 원 사이에는 80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금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보낸 돈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한 473억 원 중 일부로 추정되는 가운데 돈을 보낸 이유와 돈의 종착지를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는 이 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토목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정리를 하면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입니다. 먼 인척이라고 했는데 또 이 인물하고 박 전 특검 아들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요, 또 다른 그 벤처 회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에서 지난 2015년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이 이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대표의 업체는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나선 5개 지구의 분양 대행을 독점해서 맡았습니다. 네.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받아서 이 토목업체에 전달했다. 이렇게 채널A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이 대표와 인척 관계고 네. 이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대표의 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거죠. 네. 자,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한테 돈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박영수 전 특검은 채널A에요. 이 도대체 아들의 취업과 문제의 돈이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는 가까운 촌수도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설명인데요. 박 전 특검 측은 이 대표가 박 전 특검보다도 오히려 김만배 씨와 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 전 특검, 이 대표 그리고 김만배 씨 양측에 모두 선을 긋는 모양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놀랍습니다. 지금 대장동 핵심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선을 긋거나 또 공격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때는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한 배를 탔던 인물들이죠.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사업 설계 등을 맡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네. 이들 사이의 균열은요, 이 정 회계사가 검찰에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투자자들 간에 부풀려 주장한 내용이 녹취된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자료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를 삼고 네. 있고요.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최소 1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김만배 씨를 몰랐냐는 언론 질의에는요, 이 기자로 알고 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지 기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정 회계사와도 이 사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네,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정작 자신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인정을 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죠. 저한테 돈을 줬대요? 저는 고소할 거고요. 언제 어느 시점에 나한테 돈을 줬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데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도? 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요,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상 지출 책임을 떠안게 된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 변호사가 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또 유 전 본부장이요. 압수수색에 앞서서 창밖으로 뭐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구속 심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 측은요, 이 압수수색 전에 던진 건 2주 전에 교체한 새 휴대전화다. 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주장인 거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과의 SNS 대화나 통화 내용이 담겼을 원래 휴대전화의 행방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겼다면서도 이 판매업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게 검찰 설명인데요. 이 증거 인멸 행위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이런 행동들이 긴급 체포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을 기록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자, 개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이 지사가 대세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차 슈퍼위크에서도 압승을 거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심에 이어서 민심에서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지사는 약 50만 표가 걸린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사는 17만 2천여 표를 얻어 58.1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3.48%를 얻었습니다. 9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인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 지사는 53.88%, 이낙연 전 대표는 35.4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모두 합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4.90%로 절반 이상 득표율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낙연 34.33%, 추미애 9.14%, 박용진 1.63% 순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누적 득표율 격차는 어제 18.8%포인트에서 오늘 20.57%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치러진 일반 국민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 것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민주당은 전체 선거인단 216만여 명 중 3분의 2의 표심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토요일 경기도와 일요일 서울 3차 선거인단 슈퍼위크까지 앞으로 약 60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 소식은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가 무산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구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까지 누적 득표율 54.9%로 이 지사의 후보 확정 매직 넘버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략 17만 표 정도만 더 얻으면 이 지사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투표율 66%를 전제로 한 겁니다. 이 앞으로 남은 서울, 경기와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총 60만 명인데요. 이 지사가 나머지 경선에서 40%대 후반 득표율만 유지해줘도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사에게 불리했던 이슈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도 누적 득표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득표율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이 된 민주당이 원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면서 지지자들끼리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선 아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충돌을 우려해서 경선장 참석 자리를 분리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캠프끼리도 갈등을 키워왔는데요. 그동안의 공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웬만히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선 대장동의 진상이 드러나면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이 분출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 경쟁이었고 이제 본선이 되면 여야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본선에서도 이런 내부 갈등이 이어지진 않겠죠? 일단 반 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대로 이 지사를 돕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막판에는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한 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가 탐탁진 않지만 본선에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가 최고의 후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지사는 경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야권 후보와 더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월 중 지사직을 던지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에 끼지도 못한다. 자, 이재명 지사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범이라는 윤석열 캠프 공격에 이 지사가 받아친 말입니다. 사활을 건 여야 대권 후보들의 충돌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냐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한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성남도시개발의 사업은 성남시장에게 보고되고 승인받는 구조인 만큼 성남시장을 지낸 이 지사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가 특혜성 배임성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시 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시장 선거를 도와준 건 맞다면서도 측근 그룹에는 못 낀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이 지사를 대장동 설계자로 지칭하며 1번 플레이어는 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재명 캠프는 생떼 부리기는 아빠한테 가서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오답 노트를 체크하는 마음이겠죠.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약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닷새 뒤면 주자가 4명으로 압축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00여 명 규모의 청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전국 250여 명 청년들의 목소리를 화상으로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가운데 가장 취약한 20대 공략에 나선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지금 준비하고 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부산, 경북으로 내려가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당원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선거인단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영남권을 챙긴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싸움꾼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더 센 싸움꾼 홍준표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심은 돌아왔는데 당신이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만약 당원들이 배열이 있다면 이 경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본선 이전에 대구 경북의 당원들 또 시민들께서 저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고. 홍 의원의 부울경 지지율은 자신의 지지율 평균을 밑돌았고 유 전 의원은 대구 경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현재 8명인 후보들을 4명으로 압축한 뒤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품격, 누구 얘기일까요? 대선 후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경선을 치르면서 비방전도 가열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새겨진 걸 두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죠. 맞습니다. 그 임금 왕자를 두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최순실을 거론하며 부적선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무속인이 참여해서 후보한테 부적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건대로 유치하다.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자,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른바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사나 홍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구판 논란을 재소환해 경쟁 상대인 윤 전 총장을 무속인에게 기대는 후보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연히 윤 전 총장으로서는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 작심하고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더라고요. 윤석열 캠프, 과거 홍준표 의원의 SNS를 소환해 반격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요. 홍 의원은 검사 시절 역술가의 말을 듣고 홍판표에서 준표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적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역술인에게 맡긴 사람이 주술이니 부적이니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가세했습니다. 세상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딱 하는 분들도 있는데 빨간 넥타이와 속옷을 즐겨 입는다는 홍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의원 측은 나쁜 정치 버릇 고치라며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개명 과정도 풀어내라고 맞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얘기하고 SNS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대선 주자들 사이 무속 논쟁을 하고 있으니 씁쓸합니다. 네. 사실 정치인의 품격은 말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들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보면요. 지난 대선 때 톡 쏘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힘이 세다.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도적, 적, 섣불로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 지사 SNS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귀, 부패, 지옥 이런 원색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마귀나 지옥도 사실 주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토론회 태도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다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말씀하요. 자, 팩트체크 공개 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원 의원하고 원희룡 후보.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토론하다 버럭 화를 내는가 하면 경쟁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품격 없는 정치의 모습,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일까요? 아무리 사실이나 소신을 밝히더라도 그 말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돌파 감염이 군부대를 덮쳤습니다. 감염자 46명 중에 34명이 백신 접종을 끝내고도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군대 같은 단체 환경에서는 백신만으로 코로나 감염을 관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달 휴가 복귀 직후 1차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별도의 격리 없이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지만
2차에서 양성으로 바뀝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부대원 184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총 4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34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돌파 감염자란 겁니다. 나머지 12명은 1차 접종만 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돌파 감염자 대부분은 1,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일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접종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 상태라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앞서 논산 육군훈련소와 청해부대 등 군부대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군내 백신 접종이 사실상 완료된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지금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7,772명으로 0.044% 수준입니다.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군부대나 병원 등은 여전히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8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대별 휴가 복귀자 관리와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집단적 돌파 감염 발생에 우리 군의 위드 코로나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위드 코로나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위드 코로나입니다. 월요일도 대체 휴일이라서요. 이 놀만한 곳은 어디나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도 열흘째 2,000명을 넘겼는데요. 김태형 기자입니다. 관광객을 태운 보트가 파도를 가릅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거나 커다란 연과 연결된 줄을 잡고 파도 위를 넘나드는 카이트 서핑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무로 내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가면서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하고 오시니까 더 오래 들어가시죠. 저희는 수원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 거리두기 3단계인 충남에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평소 2시간이면 올 거리지만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내려올 때 차 많이 안 막혔어요? 많이 막혔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에 이번 주말 이틀간 다녀간 인원은 94,200명. 지난 주말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약 503만 대로 한 주 전 일요일보다 17% 늘었습니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신호가 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전국에서 이제 오니까. 게다가 다음 주도 한글날 대체 휴무로 사흘 연휴가 예정돼 있어 수도권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0월 1일부터 진짜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이틀 만에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이 자유가 계속 이어질지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관심 가는 모습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 시부야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밤 8시까지로 단축 영업을 했던 술집도 불야성을 이룹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스크도 쓰지 않은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백화점 내 식당가도 정상 영업을 재개해 사람들이 몰렸지만 대부분 노마스크 차림입니다. 밀폐돼 감염 우려가 높았던 게임장도 공항도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普段の生活が変わるわけではないので、いつも通り今までと変わらず気をつけていくって感じですかね. 일본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1차는 71%, 2차는 60%에 이릅니다. すべて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ワクチン接種は全国民の7割の方が 그러나 차 없는 거리가 6개월 만에 부활한 이곳 긴자를 포함해 위드 코로나 첫 주말부터 도쿄 주요 지역에서는 30% 이상 인파가 늘어난 곳도 있어 코로나19 재유행 불안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 감염이 늘어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실험이 차기 기시다 내각에 악이 될지 독이 될지 일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내 집 마련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서민들 꿈이 점점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전세난이 심해서요, 서울 임대 절반이 월세입니다. 집주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서 도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다 전세 대출까지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전체 9,500세대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 지난 8월 이곳 임대차 거래 45건 가운데 월세가 낀 거래는 21건으로 전체의 46%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시 월세 거래량은 33,107건. 지난해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보다 52.8%나 늘었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량과의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8월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8.2%로 사실상 전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기 때문. 이렇게 전세 월세화 현상이 심해지는데 최근 전세 대출 규제까지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월급 대비 월세가 너무 크니까 부담이죠. 따로 쌓이는 돈이 없네요. 전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월세밖에 없고 전세가 있어도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출이 막히면 결국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을 은행 지점당 월 5억으로 제한한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연말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이어 대출 규제도 결국 세입자 부담만 높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사흘 연속 연휴에 풀어진 마음 다잡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설악산에서도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마을버스 앞에 가림막을 세우고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마을버스 주변에는 부서진 오토바이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1톤 탑차를 추돌한 뒤 튕겨나가 맞은편 마을버스에 깔린 건 어제 오전 11시 32분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하면서 탑차하고 측면 부딪혀가지고 이제 마을버스에 깔린 거죠. 경찰은 1톤 탑차와 마을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용화장성 주변에서 소방 헬기가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숲속에선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용화장성 암벽에서 등반을 하던 남성 2명이 100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산악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2명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들은 일행 4명과 함께 출입이 금지된 용화장성에서 암벽을 타다 추락했습니다. 이제 연중 출입 금지 구역이거든요. 위험하기가 이제 아마 몰래 이제 들어가셨다가 이제 그쪽이 이제 그 리치 등반,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경찰은 일행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인기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위한 방탄 공산당을 만들려는 걸까요? 연예인 군기 잡기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 같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는 지난해 한미 동맹을 강조한 이 인터뷰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중국 누리꾼이 중국군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중국 관영 매체가 그 논란을 보도한 겁니다. 최근 미국 활동을 겨냥해 영어 앨범을 낸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중 대만 출신인 쯔위는 5년 전 예능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中国只有一个，海峡两岸是一体的。 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只有社会主义才能救中国，只有中国特色社会主义才能发展中国。 어느 때보다 사상을 강조하는데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넣으면 마치 중국 공산당과 한 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당과 사상에 더 집중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노림수는 연예 문화산업으로 향했습니다. 미의 보편성을 뛰어넘는 양파오, 이른바 꽃미남들의 활동부터 전면 금지한 겁니다. 오히려 넉넉한 풍채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이 시진핑 프리패스, 공산당 선정 아이돌이란 별명으로 불리지만 정작 좋아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对我们要求挺高的，期待也挺高的，但是我找不起来。 SNS엔 청나라 시대냐, 마오쩌둥 때와 다를 게 뭐냐, 규제 책임자가 못생겨서 그런 것 등 비아냥 섞인 지적이 올라오지만 이제 중국 연예인들의 인기 척도는 외모가 아니라 당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政治立场不正确，与党和国家离心离德的人员坚决不用，违反。 내년 3년임에 도전하는 시진핑의 시대를 공고화하려면 강한 통합이 필요한데 중국의 MZ세대 주링호우, 링링호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집값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한 세대, 바닥에 평평하게 들어 눕다는 뜻의 탕핑족들도 잠재적 반항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애국주의이자 민족주의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이제 하나의 이념으로 묶어내겠다. BTS의 팬클럽 이름은 군대라는 뜻의 암입니다. 중국 정부가 젊은 애국자들을 내세워 방탄 공산당을 만들려 해도 자발성과 순수성이 없다면 진정한 아미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모래 폭풍이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습한 기후인 브라질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와 빈곤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시위가 들끓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시뻘건 모래 폭풍이 하늘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브라질 도심은 순식간에 환한 대낮에서 칠흑 같은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프리카 등 건조한 지역에서 상승기류에 의해 생성되는 먼지 폭풍인 하부부입니다. 모래벽의 높이가 평균 2km에 이르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에 달합니다. 브라질에선 흔치 않은 현상인데 90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부부는 곰팡이와 화학성분 등 각종 오염물질을 머금고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텍사스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도시들에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처 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난, 200만 가구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governo negacionista que propagou uma política de morte e que cuja agenda econômica leva as pessoas de volta à fome, à situação de desespero e que o presidente parece não se.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2번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밖으로 향했는데요. 내일은 오늘과 달리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서늘하겠고요. 한낮엔 30도에 가까우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보다 덜 더울 전망입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고 자외선은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상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